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 살고 있는 40대 돌싱입니다. 제 결혼 생활은 아주 짧았습니다. 겨우 한 달 정도 되었나요? 참 허망한 일이죠. 결혼이라는 게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일인데 이렇게 짧게 마무리되다니요. 저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불운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제 회사를 노리고 다가온 범죄자들이었거든요. 제가 먹는 심장병 약을 이용해 저를 죽이려고까지 했죠. 물론 이미 오래 지난 일이고 그 살인범들은 감옥에서 충분한 벌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어두운 밤 자려고 침대에 누우면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환청을 듣고는 합니다. 어차피 쟤는 죽어도 아무도 모를 거야. 회사는 언제 빼앗을 수 있지? 그날 밤 제가 직접 들었던 제 목숨을 노리는 살인자들의 악랄한 말들을요.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면 그 사기꾼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저에게 접근했는지 먼저 설명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물려받은 사업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심장병도 있고 몸이 약해서 부모님께서 참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비록 먼저 떠나긴 하셨지만 먹고 살 길은 마련해주고 가신 셈이죠. 이미 업계에서도 자리 잡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안정된 수입을 벌어다주는 회사였습니다. 남편과는 사업상 문제로 법원에 방문했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법원 공무원이었거든요. 저는 큰 욕심 없이 안정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었고 공무원인 남편은 만족스러운 상태였어요. 뭐 결국 전부 다 사기꾼이긴 했지만요. 안녕하세요. 서류 제출하러 왔는데 길을 잘 모르겠네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무슨 서류죠? 아, 네. 혹시 회사 사장님이신가요? 직접 오셔야 제출이 가능한데요. 네, 제가 사장이에요. 대단하시네요. 이 큰 규모의 회사를 이렇게 젊은 분이 운영하신다니. 아니에요. 저도 물려받은 거라. 접수는 어디서 하죠? 저에게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길을 잃어서 직원처럼 보이는 사람을 아무나 붙잡고 물었는데 그게 남편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첫 만남부터 모든 게 참 공교로웠네요. 그때 붙잡은 게 남편이 아니었다면 그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게다가 저는 오래 본 지인들에게도 회사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잘 밝히지 않았는데 법원 직원이라는 생각에 별 경계심 없이 행동했죠. 태연하게 서류를 건네받은 직원이 진짜 공무원이 아니라 사기꾼이라는 걸 어떻게 예상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숨겨진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로 저희는 연인 사이까지 발전했습니다. 남편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맞춰주는 사람이었어요. 체력이 약한 저를 배려해 데이트 코스를 짜왔고 제가 하는 말은 토시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해줬죠. 게다가 법적으로도 박식해서 사업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면서도 제가 묻지 않으면 먼저 제 사업에 대해 말을 꺼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수상한 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무려 3년을 만나는 동안이요. 물론 꺼림칙한 면은 조금 있기는 했죠. 이상한 부분에서 한 번씩 상식이 없었거든요. 아니 자기야, 태조 이성계를 몰라? 중학교 때 다 배우지 않나? 그게 내가 어릴 때 외국에 살았거든. 모르는 게 좀 많아. 혹시 실망했어? 아니야, 아니. 외국에 살다 왔으면 그럴 수도 있지. 어디서 살았어? 어릴 때 얘기 좀 해주라. 남편은 그럴 때마다 어릴 때 외국에 살았다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그 핑계는 어디에 붙여도 무적이었죠.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는데 어떤 걸 탓할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남편은 연애하는 동안 친구들도 여러 소개해 주었습니다.
지역이 얘가 학회장이거든요. 리더십도 좋고 인기도 완전 많았어요. 우리 과에 예쁜 여자애가 있었는데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이 자식이 재수 씨 불러. 나도 할 말 많거든. 벌써 10년도 더 된 얘긴데요, 뭐. 지혁 씨 대학 얘기 좀 더 해주세요. 너무 재밌네요. 그렇죠. 한 번은 축제 때였는데 남편은 명문대를 졸업했다고 했는데 친구들과 대학 시절 추억을 얼마나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던지요. 안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친구들 말고도 남편의 회사 동료도 여러 번 만났어요. 같은 법원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주무사님은 항상 너무 친절하시죠. 제가 신입으로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챙겨주신 분도 주무사님이에요. 인수인계를 얼마나 꼼꼼하게 해주시는지 선임으로 주무사님을 만난 거 완전 행운이니까요. 그러니까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주무사님이 워낙 민원인 응대를 잘하시니까 팀장님이 완전 강성민원을 주무사님한테 넘긴 적 있었거든요. 이야, 근데 얼마나 대처를 잘하시던지 진짜 상 받아야 한다니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같이 남편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고는 했는데 그래서 저도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들 모두 사기꾼이었다는 건데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학력, 무엇보다 좋은 성품, 완벽한 결혼 상대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저희는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도 순조로웠어요. 저한테 다 맞춰주는 사람이었으니 당연했죠. 처음으로 의견 충돌이 생긴 건 신혼집 문제에서였습니다. 우리 신혼집은 어디가 좋을까? 나는 작게 시작하는 것도 좋아. 당신 법원 근처 어떨까? 돈 반반 합치면 어떻게든 될 것 같은데. 뭐? 아니, 그러면 당신 회사가 너무 멀잖아. 나 편해지자고 당신을 고생시킬 순 없지. 나도 충분히 결혼 자금 마련할 수 있으니까 넓게 생각해보자. 저는 공무원인 남편을 생각해서 작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남편은 신혼집을 좋은 곳으로 구하고 싶어 했죠. 큰돈도 척척 잘 내놓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다 자기 것이 될 테니 한껏 욕심을 부린 거였지만 그 당시에는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는 남편의 말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남편이 내놓은 돈이 직장 생활로 모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니었으니까요. 저야 돈 문제는 없었으니 남편과 저 반반 돈을 합쳐서 꽤 큰 크기의 신혼집도 구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결혼 직전에야 만나게 됐어요. 친정부모님은 안 계시고 남편도 홀어머니니 상견례랄 것도 없었죠.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혹시 몰라서 얘기하는데 나는 신경 쓰지 말아라. 결혼식 때까지만 있다가 다시 프랑스로 들어갈 거니까. 내가 낳기는 했지만 나랑 지혁이는 별개의 사람 아니겠니? 효도받을 생각 같은 거 추워도 없으니 너희들끼리만 행복하게 살면 돼? 그래도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이제 한국에서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외국에서 홀로 계시는 게 불안하기도 하고요. 한국이 더 불편해. 진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난 지혁이가 혼자 늙을까 봐 걱정이었는데 이런 예쁜 며느리 얻다니 내가 말년에 큰 복이다, 큰 복이야. 시어머니도 너무 좋은 분이셨습니다. 외국에서 살다가 결혼식 때문에 귀국하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생각이 개방적인 분이셨죠. 일가 친척이 없어서 결혼식을 망설이는 저를 배려해서 결혼식도 작게 치렀어요. 여러모로 운이 따라주는 땡 잡은 결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기까지 딱 일주일 정도는요. 제 행복한 결혼 생활은 그 정도로 짧았습니다. 불행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던 날이었어요. 어머니, 이것 보세요. 여기는 프랑스 파리인데요. 잠깐 지나가듯이 본 건데 너무 좋더라고요. 어머니는 프랑스에 사시니까 많이 가보셨죠? 나도 파리는 잘 안 가. 너무 번잡하고 사람도 많아서. 아쉽다. 다음에 어머니 뵈러 프랑스 가면 또 가보고 싶었는데
그럼 어머니는 어디 쪽에 사세요? 자기야, 엄마 선물 사온 거 드려야겠다. 엄마, 연지가 직접 고른 가방이에요. 어머나, 나는 명품 같은 건 필요 없는데. 그래도 며느리가 사준 거니까 받아야겠지? 연지야, 고맙다. 여느 가족들처럼 신혼여행 이야기도 늘어놓고 사온 선물도 드리는 평범한 하루였죠. 얼른 집에 가서 쉬라고 하는 걸 시댁에서 하루 자고 가겠다고 조른 것도 저였습니다. 참 철없는 행동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 선택이 절 살린 거나 다름이 없네요. 잠자리가 달라져서일까요? 저는 그날 밤 긴 꿈을 꿨습니다. 꿈의 내용은 잠에서 깨는 순간 잊어버렸지만 확실한 건 저희 부모님이 나오셨죠. 저는 결혼을 축하한다고 오랜만에 와주셨나 보다 하고 먹먹한 마음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아직도 밤이더라고요. 한 새벽 3시 정도 되었던 것 같네요. 그날따라 되게 춥고 꿈속에서 한바탕 운 것처럼 목도 마른 게 아니겠어요? 옆에서 보는데 같이 자고 있어야 할 남편도 없었습니다. 거실을 보니 옅은 빛이 새어나오길래 남편이 거실에 있나 보다 하고 밖으로 나왔죠. 물도 먹을 겸해서요. 하지만 거실은 깜깜했습니다. 대신 저 멀리 시어머니의 방에 환한 불이 켜져 있었죠. 처음에는 거기에 관심을 둘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어나오는 말소리가 워낙 크게 들리더라고요. 가까이만 가도 충분히 들릴 만한 소리였습니다. 회사는 언제 가져올 수 있는 거야? 너희 신혼집 마련한다고 내가 빚을 얼마나 냈는지 알아? 이자 때문에 등골이 휜다 휘어. 혼인신고도 했고 결혼식도 했는데 별일 있겠어? 아, 드디어 결혼까지 했네. 그래도 이제 겨우 한 곱이 넘은 거야. 1년은 지나야 의심을 완전히 피하지. 이 여자가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알아? 신혼여행 때도 어릴 때 이쪽 살았다고 하지 않았냐면서 얼마나 캐묻던지. 대충 둘러댄 말이었는데 수습하느라 머리 쪼개지는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하던 대로 대충 돈이나 뜯어먹고 말지 무슨 결혼까지 해. 너 때문에 팔자에도 없는 외국물 먹은 연기하느라 내 머리가 더 깨진다. 오늘도 소주에 삼겹살이나 먹으면 되지 와인에 파스타는 무슨. 속이 다 느글거리네. 어설프게 속이다간 뼈도 못 추리는 거야. 외국 얘기 정도는 해야 잘 모르니까 속는 거지. 엄마, 잘 들어봐. 쟤는 친척도 없어. 당장 내일 죽어도 아무도 모를걸? 근데 가진 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회사 봐. 직원도 100명이 넘는다고. 이런 기회가 쉽게 오는 줄 알아? 딱 1년만 기다리셔. 회사 얼른 뺏고 우리 호강하면서 살자고. 같은 목소리라도 어떤 말이 담겼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너무 달랐어요. 그곳이 집이 아니었다면 어디 깡패라도 왔나 하고 눈살을 찌푸리곤 지나쳤을 만큼요. 평소에는 항상 교양 있고 배운 사람처럼 행동하던 두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상스러운 사기꾼 그 자체였죠. 게다가 담긴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생각을 정리할 틈도 없이 후들거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 잠깐 사이에 혹시라도 등 뒤에서 문이 벌컥 열릴까봐 얼마나 두렵던지요. 그대로 아침이 될 때까지 바들바들 떨며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그 사기꾼 새끼가 밤새 제가 끙끙 앓았다고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도 오래도록 지독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심한 탓이었죠. 결혼을 물리고 싶지만 이미 혼인신고도 완료했고 무엇보다 지난 3년의 시간이 너무 허망했습니다. 진작 알아차리지 못한 스스로에게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고요. 그렇게 3일을 알아 누워있는데 하나둘씩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연지야,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 몸은 좀 어때? 결혼식 사진도 보내줄 거 엄청 많은데 조만간 얼굴 보자. 너무 보고 싶어. 사장님 언제 출근하세요? 사장님 없으니까 회사가 좀 적적한데요. 결혼기념으로 한 돈 크게 쏘신다는 거 잊지 않으셨죠? 신혼여행에 다녀온 후 연락이 없는 저의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돌아보니
그때 제가 누워만 있었던 이유는 무력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당장 죽어도 아무도 모를 거라는 사기꾼 새끼의 모진 말이 제 가슴에 제대로 꽂힌 거죠. 근데 하나둘 저를 걱정하는 전화를 받을수록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친구들, 어릴 적부터 보아온 가족 같은 회사 사람들, 그리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인연들이 있었죠. 연지야,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니? 부모도 없이 결혼식 치르느라 네가 고생이 참 많았다. 아마 너희 엄마도 하늘에서 아주 장하다고 기뻐하실 거야. 앞으로도 혹시 무슨 일이 있거든 언제든지 말해야 한다. 삼촌, 저 좀 도와주세요. 가족도 친척도 없으니 나 같은 건 아무렇게나 처리해도 된다는 오만한 말. 이혼을 할 때는 하더라도 적어도 그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제대로 알려주자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제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기력을 회복하기도 전에 저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전화로 오열을 하자 삼촌이 직접 저를 찾아오셨거든요. 김 변호사 삼촌은 저희 엄마의 연수원 동기셨습니다. 저에게는 가족과도 다름없는 분이셨죠. 제가 태어나는 것도 지켜보셨고 결혼할 때 혼주석에 대신 앉아주신 분이기도 하니까요. 삼촌은 제 사연을 듣고는 저보다도 더 화가 나 펄펄 뛰셨습니다. 변호사인 삼촌에게 사기꾼들의 뒷조사를 하는 것쯤은 쉬운 일이었나 봐요. 제가 3년 동안 알지 못했던 사기꾼들의 정체에 대해 단숨에 조사를 끝마치셨죠. 연지야, 이 자식 그렇게 안 봤는데 보통 사기꾼이 아니다. 범죄 이력도 한둘이 아니고 이 판에서는 유명한 놈인 것 같더라고. 도대체 이런 놈이랑은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법원에 갔다가요. 그 사람 법원 공무원이거든요. 우연히 만났죠. 공무원은 무슨, 그 자식 중졸이야. 아는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잠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단다. 허참,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거짓말이었어. 삼촌에게 들은 남편의 민낯은 정말 황당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소년원을 밥 먹듯이 드나들었어. 다 커서도 그 버릇 못 버리고 필리핀이며 베트남이며 열심히 다니면서 사기를 친 모양이더라. 사기치는 족족 걸려서 형도 2번이나 살았고. 악질이다, 악질이야. 직업부터 학력, 과거, 집안, 재산까지 정말 모든 게 말입니다. 내 남편을 말하는 게 맞는지 의심까지 들더라고요. 거짓인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조차 인생이 강력범죄로 가득 찬 범죄자였습니다. 둘이 모자 관계는 맞는데 네 시어머니 쪽도 대단해. 젊을 때는 살인 전과도 있더구나. 연지야, 너 정말 괜찮겠니? 좀 억울하더라도 그냥 꾹 참고 돈 조금 떼어주고 이혼하는 건 어떠니? 아니요, 삼촌. 제 회사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이에요. 그걸 탐낸 사기꾼들을 그냥 보내줄 순 없어요. 이 결혼이 사기라는 걸 밝히고 벌을 받게 한 후에 이혼할 거예요. 삼촌은 복수를 하겠다는 저에게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너무 위험하다면서요. 지금 생각하면 저도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네요. 설마 진짜로 죽게 하겠어? 같은 아니란 생각을 했었던 것도 같고요. 그때까지는 그들의 목적이 저희 회사를 빼앗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굳건한 의지를 보이는 저에게 삼촌은 몇 가지 충고를 해주고는 돌아가셨습니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유용한 조언이었죠. 꼭 복수를 해야겠다면 명심해. 사기꾼들을 안심하게 하려면 여지를 줘야 해. 그게 오히려 안전하단다. 틈틈이 녹음해서 증거들을 모으는 것도 잊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이거 홈캠인데 집안에 하나 설치해두면 자연스럽게 증거 영상을 확보하기 좋을 거야.
요즘 이런 거로 증거를 가져오는 의뢰자분들이 많거든. 삼촌이 주고 간 카메라는 참 유용했어요. 몰래 설치해두고 제가 없는 사이에 무슨 짓을 벌이는지 감시하는 데 딱 맞았죠. 제가 회사에 간 사이 신혼집에 종종 시어머니와 남편이 모여서 쑥덕거리곤 했거든요. 그렇게 그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복수의 기회를 노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회는 불행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자기야, 물어볼 게 있는데 당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줘야 해. 당신이 매일 먹는 이 약 말이야. 무슨 약이야? 이거 내 심장병 약이지. 나 심정이 약해서 먹어줘야 한다고 말했었잖아. 아, 이게 그 약이구나. 매일 같은 시간에 먹네? 먹는 시간도 중요한 거야?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여느 때처럼 약을 먹는데 남편이 관심을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었으면서 새삼스럽다 싶었죠. 그런데 남편의 눈이 유난히 번쩍거리는 걸 보자 제 머리에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을 완전히 나락으로 보내버릴 아이디어 말입니다. 사실 나 요즘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대. 약 꼬박꼬박 챙겨 먹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미안해. 우리 신혼인제 이렇게 안 좋은 소식 전하게 돼서. 자기야,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약 잘 먹고 회복하면 되지. 앞으로 내가 당신 약 꼬박꼬박 챙길게. 걱정하지 마.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기는 했지만 진짜 약을 이용해 저를 죽일 계획을 꾸밀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지를 줘야 안전하다는 삼촌의 말을 따른 것뿐이었죠. 혹시라도 그렇게까지 나쁜 마음을 품고 있다면 편리하게 이용할 도구를 쥐어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남편은 그날부터 꼬박꼬박 저에게 약을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한 알도 먹지 않고 그대로 모아두었고요. 모으면서도 이 약이 정말 나를 죽이려는 약일까 반신반의했었는데 약에 무슨 짓을 하기는 했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사기꾼들이 초조해하는 건 확연하게 티가 났습니다. 제가 부족해진 약을 받으러 병원에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그 병원은 의사인 제 친구가 운영하는 병원이었어요. 심장병이라고 해도 목숨이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 친구가 정기적으로 검사도 하고 약도 지어주고 있었죠. 어느 날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친구가 뚱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친구에게서 자주 보지 못했던 다급하고 저를 걱정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연지야, 너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어? 갑자기 무슨 일? 우리 병원에 어떤 아주머니가 찾아왔었어. 네 이름을 말하고 심장병을 앓고 있는 것도 알고 있던데? 무슨 병인지 아주 꼬치꼬치 캐묻고 갔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뭐? 내 병에 대해 물어봤다고? 친구는 병원의 CCTV까지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얼굴을 가렸지만 누구인지 구별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드러난 머리카락이나 체구가 시어머니와 똑같았죠. 확실하지는 않은데 언뜻 보니까 결혼식 때 본 너희 시어머니 같던데. 너 오기 전까지 걱정돼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진짜. 시어머니가 다녀갔다고? 이야기를 듣는데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며느리가 다니는 병원을 시어머니가 어떻게 안다는 말인가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남편에게 들은 게 아니라면요. 심지어 병에 대해 캐물었다는 게 소름이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남편이 꼬박꼬박 주던 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안 그래도 너의 도움이 필요해. 혹시 이 약 무슨 약인 줄 알아? 알지. 네 약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약이야. 이건 저혈압 치료제거든. 설마 너 이거 먹은 거 아니지? 그러면 정말 큰일 난다. 친구의 설명으로는 남편이 주는 약은 혈압을 높이는 약이라 심장에 큰 무리를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증거였죠. 증거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는 시어머니가 방금 전에 다녀갔다고 말해줬어요. 그래서 급하게 홈캠을 켰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과 시어머니가 모여 작당 모의 중이더라고요. 작지만 싸우고 있는 중이라 두 사람의 목소리가 명확히 들렸습니다. 병원에서도 정확한 병명을 안 알려주고 도대체 무슨 병인 거야? 목숨줄이 참 길기도 하네. 짜증나게. 뭐, 엄마 병원 갔어? 왜 그랬어? 들키면 어쩌려고? 처음부터 1년 생각했잖아. 그렇게 조급하게 굴면 어떡해? 네가 너무 느긋한 거겠지. 약은 제대로 주고 있는 거 맞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대체 언제 죽는 거냐고? 걱정 마. 매일매일 시간 맞춰서 주고 있다고. 의심도 안 하고 날른 잘도 받아먹던데? 아, 정말 이상하네. 분명 그 약이면 될 거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듣자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노리는 게 겨우 회사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요. 회사를 빼앗는 방법 중에서도 그들은 저를 죽이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저를 처리하기로 한 거죠. 그걸 알게 된 순간 저는 복수를 빨리 끝내기로 했습니다. 삼촌의 말대로 너무 위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복수도 중요하지만 저에게는 안전이 훨씬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홈캠으로 모은 증거와 남편이 그동안 준 약들로 이혼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할 즈음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남편 스스로 함정을 마련해 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게 얼마나 황당하던지 그때만 생각하면 웃음이 납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주실 수 있나요? 오랜 시간 함께한 회사 직원이 조용히 면담을 신청하더라고요. 표정이 어둡길래 걱정을 하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이 일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첫 마디부터 남편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이런 말 불편하게 들리실 걸 알지만 저도 이 회사 벌써 10년은 넘게 다녔습니다. 아끼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이니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사장님 배우자분께서 자꾸 회사에 찾아오시고 저에게 기밀 서류를 요청하시는데 이거 정말 괜찮은 건가요? 남편이 종종 회사에 찾아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오지 말라고 막아도 갖가지 핑계를 대고 찾아왔죠. 심지어 제가 없는 시간에 조용히 오기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밀 서류를 요청한다니. 말을 꺼낸 직원은 오래 고민하다가 이야기를 꺼낸 듯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런 짓을 한 지도 꽤 오래되었다는 거죠. 어떤 기밀 서류를 요청하던가요? 매출 관련 서류나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 목록, 부채 현황 같은 것들이요. 남편은 회사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기회라는 건 단숨에 알 수 있었죠. 혹시 그 중에 하나라도 보여준 적 있나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노골적으로 원하셔서 저로서도... 다음에 찾아오면 서류를 몰래 보여주세요. 대신 이게 호박이 넝굴째 들어온 게 아니면 뭐겠어요? 저는 곧바로 사기꾼을 낚을 가장 큰 낚싯대를 준비하게 되었죠. 욕심이 많은 물고기라 그런가 얼마 기다리지 않아도 입질은 금방 왔습니다. 자기야, 혹시 회사에 무슨 일 있어? 당신 얼굴도 요즘 너무 안 좋고. 사실 당신 데리러 회사에 갔다가 직원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회사 투자금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던데 무슨 일이야? 저는 직원에게 가짜 서류를 남편에게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금이 불안정한 것으로 꾸며진 서류를요. 자기가 몰래 꾸미던 일이라 그런지 남편은 그걸 철석같이도 믿었죠. 별일 아니야. 회사 자금이 조금 불안해서 부동산 일부를 매각하려고. 10배는 수익을 볼 기회인데 더 이상 대출도 안 되니 어쩔 수 없지.
회사 운영하다 보면 종종 있는 일이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뭐? 10배? 아쉽게 됐지? 5억만 있어도 50억짜리 빌딩은 그냥 얻는 건데 이런 좋은 기회 진짜 흔치 않거든. 그럼 내가 엄마한테 한번 말해볼까? 그때부터 벌써 회사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손해를 본다니까 엄청나게 아까워하더라고요. 처음 남편의 정체를 알았을 때는 담담하게 얼굴을 맞대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되려 사기꾼을 속이기까지 하다니 기분이 얼마나 짜릿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집을 넣는데 든 비용과 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비용까지 총 10억의 돈을 안전하게 넘겨받고 저는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증거는 이미 차고 넘쳤으니까요. 여느 때처럼 남편이 저에게 약을 챙겨주던 저녁쯤이었습니다. 자기야, 약 먹을 시간이야. 여기 약. 고마워. 왜 안 먹어? 따뜻한 물로 떠왔는데 얼른 먹어. 어? 심장이 좀 빨리 뛰네. 조금만 있다가 먹을게. 매일 같은 시간에 먹는 게 좋다면서. 지금 딱 6시야. 그날따라 그 자식은 제 앞을 얼쩡거리며 제가 정말로 약을 먹는 게 맞는지 감시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약을 먹였는데 멀쩡한 게 이상했겠죠. 안 먹으면 괜한 의심을 살 것 같고 먹었다가는 몸에 무리가 갈까봐 저는 남편과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노심초사하며 마음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실례합니다. 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이지철 씨 당신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뭐라고요? 살인미수? 당신들 뭐야? 저리 안 가? 남편은 정말 1%도 예상하지 못했는지 경계심 없이 직접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는 저에게 관련 증거를 전달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있었죠. 신고자분은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남편은 방금도 저에게 수상한 약을 먹이려고 했어요. 그럼 현행범이군요. 이지철 씨, 증거는 이미 충분히 전달받았으니 조용히 따라오는 게 좋겠습니다. 뭐라고?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무슨 수상한 약을 먹여? 자기야! 수많은 증거와 범죄 경력들로 인해 남편은 곧바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을 밖에서 마주하는 일은 없게 되었죠. 주제 파악을 정확히 시켜주기 위해 제가 직접 찾아가기는 했지만요. 남편은 자신의 범죄를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사기를 저지르던 놈이 갑자기 살인미수라니 무섭긴 했을 겁니다. 편지 하나도 엄청 간절하더라고요. 남편은 구치소에서도 재판을 치르는 중에서도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원래라면 얼굴도 보지 않고 살 작정이었지만 그런 연락을 받을수록 약한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점점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끝까지 저를 바보 취급하는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저는 삼촌과 함께 사기꾼 자식의 면회를 하러 갔죠. 자기야, 정말 오해야. 약을 받고 다니난 모르는 일이라니까? 단순한 실수라고. 내가 저혈압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먹는 약이 거기 섞여 들어간 거라니까? 제발 오해였다고 한 번만 말해줘. 어? 오랜만에 만난 남편은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살이 10kg은 빠진 것처럼 볼품없었습니다. 손끝은 초자하게 달깍거리면서도 입술도 한시도 가만두지 않고 물어뜯었죠. 피해자인 제가 변호인과 함께 면회를 하러 갔는데도 사기꾼 옆에는 그를 대리해주는 변호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명확히 보였죠. 그 꼴을 보자 왜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편지며 연락을 해왔는지 이해는 가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 상황에서도 잘못을 시인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꼴인 건 사실이지만 뻔뻔하게 구는 꼴을 보니 화가 나더라고요. 얼굴을 보면 미안하다는 한마디라도 나올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말이죠. 오해? 어디까지가 오해인데? 중졸이 명문대생이라고 속인 거?
소년원이나 다니던 게 해외파 출신이라고 뻔뻔하게 거짓말한 거? 사기꾼 백수 주제에 공무원을 사칭한 거? 처음부터 내 회사를 노리고 사기 결혼을 한 거? 이 중에 어떤 게 오해니? 한번 말해봐. 너 설마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왜 날 속인 거냐고? 사기꾼은 저를 속이려고 한 주제에 자신이 속았다는 것이 드러나자 크게 화를 냈습니다. 얼굴을 잔뜩 일그러뜨리고 그제야 본색을 내보이는 게 정말 볼만했죠. 물론 사기꾼이 기세등등하게 굴 수 있는 시간은 짧았습니다. 준비해간 것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 난 처음부터 알았어. 신혼여행 다녀온 첫날 밤에 쑥덕거리는 소리가 워낙 컸어야지. 내가 죽더라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했지? 그래서 앞으로 보여주려고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이지혁 씨, 나는 연지 삼촌이자 변호인 되는 사람입니다. 결혼식 때 봤었죠? 마지막 경고를 하러 온 거니 잘 들어요. 앞으로 당신이 재판 때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리와 관련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몇 번이고 항소하고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소용없어요. 당신은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 뭐든 자백하고 순순히 죗값을 받으세요. 그게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뭐? 당신들한테 그런 힘이 어딨어? 회사를 뺏기는커녕 돈 뜯기고 손해본 건 나라고! 내가 진짜 널 죽이려고 했다는 증거도 없잖아. 약 같은 거 몰랐다고 실수라고 잡아떼면 그만이라고. 이렇게 나 찾아와서 협박하는 것도 다 협박죄로 고소할 거야. 홈캠으로 확보한 영상 증거도 친구와 회사 직원의 증언도 이미 제출이 완료된 상태인데 사기꾼은 그곳에 갇힌 채 제대로 된 상황 파악도 안 되는 듯 했습니다. 그를 도와줄 기본적인 변호인도 없는 모양이었죠. 빚을 10억이나 졌는데 어떻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겠어요? 그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우리 엄마 법조인 출신인 거 몰랐지? 그러니까 그 정도 조사도 안 해보고 무슨 사기를 친다고 그래? 네가 지금까지 사기칠 때마다 족족 다 걸린 이유를 알겠다. 이 멍청한 놈아. 너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거든. 범죄 경력도 화려하고 모아놓은 돈은 해외에 빼돌렸다더라? 금액이 좀 되던데. 그것도 다 회수할 거야. 혹시 형을 다 살고 나오더라도 빚에 허덕인 채 길바닥에서 비로한 삶을 살게 되겠지. 앞으로 연락하거나 찾아올 생각은 하지 마. 내 주변에는 사람들로 가득해서 너 같은 거 날려버릴 방법 너무 많으니까. 해외에 숨겨놓은 자금은 남편의 마지막 남은 동아줄인 듯 했습니다. 그게 발각되자 완전히 의욕을 잃어버린 걸 보면요. 그제야 모든 걸 체념한 표정이었죠.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고 나올 쯤엔 사기꾼은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무력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남편에게 어떤 연락도 소식도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끈질긴 쪽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연지야, 문 좀 열어봐라. 응?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봐.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자꾸만 찾아왔거든요. 그 사람들의 흔적은 꼴도 보기 싫어서 저는 곧바로 신혼집에서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는 그곳까지 집요하게 쫓아오더라고요. 올 때마다 현관문을 요란스럽게 두드리는 것이 얼마나 애절하던지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제가 나쁜 사람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남편보다는 시어머니가 조금 더 고단수였죠. 그 사람은 처음부터 바짝 엎드려 저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현지야, 제발 나 좀 살려줘라. 이 늙은이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번만 용서해줘. 한 달에 이자만 1,000만 원이야. 내 돈이라도 돌려주면 안 될까? 응? 들어보니 사기 전과가 있는 남편은 대출이 전혀 안 되니 어머니의 명의로 모든 돈을 마련한 모양이더라고요. 그것도 대부업체를 통해서요. 전과도 있는 데다 무직이니 당연했죠. 아들이 호언장담하자 대출을 해준 모양이지만 지금은 구치소에 들어가 연락조차 되지 않으니 시어머니 혼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 그 큰 빚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10억이 벅차요?
날 속이려고 생각만 안 했다면 10억? 우습죠. 100억도 흔쾌히 내줬을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 한 해에 자선기금으로 지출하는 비용만 10억이 넘는데 당신은 겨우 그 돈 때문에 빚더미 한다니 얼마나 허망해요? 그래서 사기도 돈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치는 거예요. 당연히 10억이라는 돈이 적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 사기꾼들이 조금 더 가슴치며 후회하길 바라서 한 말이었죠. 그리고 효과는 굉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번쩍이면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을 것처럼 굴었거든요. 어디에 쫓기기라도 하는지 씻지도 못한 꼴로 길바닥에 주저앉는 것도 스스럼이 없었죠. 난 아무것도 몰라. 그냥 걔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야. 진짜라니까? 평생 저 못난 놈이랑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 그럴게. 어디 시골 가서 얌전히 살라고 하면 그렇게 할게. 빚만 갚아줘 제발. 사기꾼이라 그런지 10억 앞에서는 자식조차 쉽게 버렸습니다. 돈 하나에 벌벌 떠는 저 작은 배포로 사람은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지 모를 일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도 저에게 용서를 빌기만 할 뿐 제 눈을 가리고 저를 속이려고 드는 건 똑같았습니다. 회사를 언제 뺏을 수 있는지, 내가 언제 죽는지 답답해하던 목소리가 아직도 선명한데 남편이 시킨 일이라며 뻔뻔하게 자기 잘못을 부정했죠. 아무래도 지난 세월 동안 제가 그 사람들에게 너무 안일하게 군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끝까지 나를 바보로 하네. 당신이 찾아간 그 병원 내 친구가 하는 병원인 건 알아요? 아들 말 듣고 입 닫고 조용히 있을 것이지. 멍청한 당신이 조급하게 굴어서 일을 망친 거예요. 나한테는 정말 고마운 일이죠.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저 자식 하나로 만족할 리 없잖아요? 날 속이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 죽이려는 악랄한 계획을 세운 거, 낱낱이 밝혀서 당신도 아들이랑 똑같이 재판받게 해줄 거니까. 그들이 저를 속이려고 한다는 건 훨씬 이전에 알게 되었지만 저는 일부러 알게 된 시기를 속여서 말했습니다. 자신의 부주의함이 모든 걸 망쳤다고 스스로를 원망하며 고통스러울 수 있도록요. 시어머니는 제 말이 끝나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아 땅을 치고 한참을 울더라고요. 아마 앞으로의 자신의 처지가 예상되었겠죠. 일평생이 범죄로 가득하니 처벌받는 것도 익숙한 일일 테니까요.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된 남편과는 달리 시어머니와는 기나긴 재판을 치렀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한 일에 시어머니가 연관되어 있는 게 맞는지를 가리는 재판이었죠. 시어머니가 병원에 직접 찾아와 준 덕에 재판도 순조롭게 풀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어머니도 아들과 나란히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삼촌이 남편을 찾아가 호언장담한 것처럼 남편과 시어머니는 어느 때보다 확실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두 사기꾼이 숨겼던 작은 경범죄들이 밝혀지고 해외에서 발생해서 연관을 찾지 못했던 사기 사건까지 드러나면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죠. 나중에는 피해자가 여럿 엮여서 제 사건은 작게 보일 만큼 일이 커졌습니다. 그들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국내외 가리지 않고 수십 명은 되었거든요. 제가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게 알려지자 주변 사람들은 저를 크게 걱정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출소 후 저를 찾아와 해코지를 하지는 않을까 하고요. 저도 그 점이 걱정됐던 건 사실이지만 다행히도 시어머니와 남편 둘 다 범죄 경력이 화려해 작은 형량을 선고받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이번 생에는 다시 얼굴을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겪은 일이 작은 일이 아니다 보니 사실 처음에는 사연을 보내는 게 맞나 한참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까 털어놓길 참 잘했다 싶습니다. 지금껏 저는 그 사람들을 잊으려고만 했거든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했죠. 근데 그렇게 누를수록 기억은 용수철처럼 예상치 못한 곳에서 튀어올라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차근차근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보내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두 사기꾼에게 생각보다 시원한 복수를 했구나 하는 만족스러운 마음도 들고요. 또
제 주변에 얼마나 좋은 사람이 많은지 새삼스럽게 다시 깨닫게 되었거든요. 아마도 그들에게 받은 상처가 완전히 지워지긴 힘들겠죠. 지금도 전 이전보다 낯선 사람을 훨씬 경계하고 피곤한 날이면 악몽을 꾸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불행한 과거를 하나의 재난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지금 와서 바꿀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재난이요. 그러려면 스스로를 자책하는 마음 먼저 지워야겠죠? 내가 너무 멍청해서 당한 거라는 생각은 앞으로는 하지 않으려고요. 사람은 사람으로 잊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에게 상처를 주었듯 그 상처를 치료해주는 사람도 어디엔가 있을 테니까요. 저는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나긴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